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학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신경과학회 홍보위원회에서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치매학회에서 정도관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타이틀이 좀 거창하죠. 치매 치료의 현재와 미래,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연배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뻘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보다 좀 아래 연배분들은 아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제 좀 윗 연배분들은 친구들, 빠르면 좀 친구들도 그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치매 환자들은 다들 접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매 치료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약물 관련해서는 약이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없다고 알고 계시나요? 예방법도 사실 중요할 텐데요. 예방법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약 관련돼서 치료라는 측면이 어떤 면을 가지고 치료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감기약이라는 게 사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대개는 아니고 증상에 맞춰서 기침을 좀 덜하게 한다든지 가래가 좀 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기다리는 방법을 쓰는 그런 것도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코로나를 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방약도 나왔고 치료약도 나왔는데 그런 바이러스를 잡는 직접적인 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떻게 보면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방법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지금 사실 약간 기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치료법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도 우리가 완전히 예방이 되느냐 아니면 아예 예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양극단도 있지만 그 중간에 어느 선에도 예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뉴스를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행정부라고 하면 지금 전전이잖아요. 전전 행정부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2017년까지 행정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2025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치료법을 찾아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발되고 있던 약이 로슈라는 그 회사에서 이런 신약을 개발했고 그 약이 예방약으로 이제 임상 시험에 돌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돈도 굉장히 많이 붓고 또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도 이제 돈을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가 됐었죠. 지금까지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이게 중간에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먼 미래에는 치매 진행을 되돌리는 약물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해드리는 걸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좀 한계라는 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개발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는 뒤를 보시면 약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치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치매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아는 게 사실 이제 치매 진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저희 환자의 증례인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게 이렇죠. 원래 활발하게 집안일을 다 챙겨왔던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깜빡깜빡 하시는 거죠.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 넣고 올려놨다가 주전자를 태우기도 하고, 물건을 얻다 뒀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장 보러 갔는데 뭐 사러 갔는지 몰라서 뭐 잘못 사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더 심해지고 반복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또 대답해줘도 또 물어본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 다시 물어보게 되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사소한 거를 잊는 게 아니라 가족 생일이나 제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날짜도 이제 잃어버려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날 제사라고 말을 해줘도 다음 날까지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이 잘 안 떠오르거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서 머뭇머뭇하게 되고 좀 말이 좀 짧아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지나면 성격도 변합니다. 성격이 변해서 화도 얌전하신 분이었는데 화도 내고 굉장히 직설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망상이 생기게 됩니다. 공연히 남을 의심하고 본인이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게 되고 식구들에게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외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집을 떠나서는 외부에서 혼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더 심해지는 중증으로 가게 되면 개인 위상이나 몸 치장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대소변에 조절이 안 되고 대화는 이제 되지 않게 되고 결국 식사도 먹여드려야 되고 누워 지내게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 합병증이 발생하면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치매라고 하는 질병의 자연사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런 정도의 일이 8년에서 10년 정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거 살짝 돌아보시면 이게 지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명확해집니다만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시작은 깜빡깜빡 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다 치매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됐을 때 초기 증상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증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윌리엄 울턴 몰렌이라고 하는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초상화를 잘 그리셨다고요. 화가신데 주로 이제 초상화를 그리셨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셨다고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본인 모습을 거울을 보고 그렸겠죠. 그림 모습인데 스케치가 굉장히 잘 돼 있고 3차원적으로 음영도 잘 들어가 있고 아주 잘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5년도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올라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 치매를 진단받고 나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신 겁니다. 근데 왼쪽 그림 95년도 그림이나 96년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는 색감도 좀 이상하고 이 구성도 좀 이상하죠. 이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고 이분이 2007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2000년에 그린 그림을 보면 형태가 이제 잘 인식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코 모양은 있지만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나 음영 같은 거는 사실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치매를 앓더라도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봤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나빠지는 타입도 있지만 이런 식의 우리 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도 이렇게 명확하게 뇌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할 때 치매가 뭔지를 정확히 규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치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잘 지내던 사람이 그리고 선천적으로 어떤 병이 있지 않았던 분이 뇌의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지적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걸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라는 거는 특정 병명이 아니고요. 증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통 같은 게 있을 때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허리가 아플 때도 원인이 하나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병이 가능한데 치매도 마찬가지로 치매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꼽아보면 대개 70개가 넘는 질병들이 치매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개는 뇌세포의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저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매의 의학적인 조금 좀 더 정확한 정의가 되는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는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 인지기능 장애는 우리 뇌기능이 아까 보셨듯이 기억력도 있지만 기억력 말고도 그림 그리는 능력도 있고 말하는 능력도 있고 감정이나 성격도 있고 기타 계산이나 판단, 집행 능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인지 기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어려운 말로 다발성 인지 기능 장애가 생겨서 이 다발성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이 상태를 치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앞에 증례를 봤는데요.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나이가 들면 어차피 젊은 때만은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치매가 생리적인 노화하고는 다른 점이 생리적인 노화, 건강한 노화에서는 뇌 기능이 떨어져 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만 병적인 노화인 경우에는 이런 노화보다 더 빨리 나빠져서 더 크게 나빠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수준으로 나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대개 치매의 10가지 경고 신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증상들 하나하나를 보면 아, 나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나왔던 증상들은 이런 각각의 인지기능 여러 가지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깜빡깜빡 자주 잊는다.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아까 보셨던 증례에서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거나 평소 잘했던 숙련된 동작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모컨을 잘 못 다룬다든지 아니면 뭐 그 핸드폰을 잘 이용했는데 그걸로 잘 못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되겠죠. 원래는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숙련된 동작들을 잘 못하게 됐다든지 언어 구사에 문제가 생겨서 뭐뭇 한다든지 말이 좀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빨리 이해를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 시간 장소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어딘지 모르거나 아니면 시간 개념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엉뚱한 것에 놓고 잘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기분이나 행동이 잘 변하거나 성격이 확 바뀔 수도 있고 또 의욕이 떨어지는 뇌기능 중에는 이렇게 시동을 거는 뇌도 있거든요. 그런 부위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자발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매라는 게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 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 질환을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술도 문제가 되네요. 그죠? 술, 또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 뭐 영양이 결핍됐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도 치매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럼 뭐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뇌에 암이 있다든지 물이 찼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두 가지가 투탑이에요. 제일 중요한 원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알츠하이머병. 이거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죠. 이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많고요. 또 그만큼 중요하고 잘 다뤄야 되는 치매가 혈관 치매라고 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70가지가 넘는 원인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치매 그런 정의에 따라서 치매를 진단할 때에는 이런 병력 청취도 하고 가정력도 들어보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손 들어봐라, 이쪽 봐라, 저쪽 봐라, 걸어봐라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신경학적 검사라는 겁니다. 그런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치매 검사라는 게 저 신경 심리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 보셨던 뇌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인지 병적 노화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지금이 정상인지 정상적인 노화인지 치매 상태인지 아니면 그 중간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문제가 있다면 밑에 보이시는 원인 조사를 합니다. 원인 조사를 혈액 검사, 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뇌에 문제가 대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T나 MRI 그리고 요새는 PET 검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진단할 때에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알츠하이머병, 두 번째는 혈관 치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치매의 치료를 논하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혈관 치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관 치매라는 거는요, 뇌 안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 뇌 혈관들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좁아지셔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경색, 막혀서 생기는 것을 이제 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이 생겨서 그거에 따라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혈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혈관 치매의 원인 질환은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그 뇌졸중은 왜 생기죠? 옆에 보시는 고혈압, 심장병, 흡연,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서 그것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할 때에는 곧 원인 질환인 뇌졸중의 재발 방지가 치매 치료고 이 뇌졸중 치료가 곧 혈관 치매의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그래서 집안에 물이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퍼내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할 거는 물이 더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그 후에 물을 퍼내야 되겠죠. 그래서 재발 방지가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치매 환자들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데요. 우리 이제 뇌 사진을, 이게 MRI인데 뇌 사진을 보게 되면 뇌가 한 800억 개 이상의 뉴런, 신경세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신경세포들은 서로 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하얗게 된 부분이 혈관이 나빠져서 저런 식으로 뇌가 손상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뇌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혈관 치매의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는 저런 하얀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검은 부분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일단은 뇌졸중의 2차 예방을 하는 것이 1번이고 그러면 저 상태에서 저게 더 좋아지지는 않나요? 나중에 저 MRI 사진을 또 찍으면 저분은 저게 없어지지 않고 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저게 하얗게 보입니다만 우리 뇌가 참 신기한 게 많이 갈고 닦으면 저 상태가 있지만 사진상에는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또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생기도록 하는 게 1번이라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치매 치료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곁다리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치매 치료라고 할 때 그 치매는 사실 알츠하이머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치매의 원인 질환 중에서 가장 많고 중요한 질환이고 치매 치료제라고 이제 개발되는 대개의 그런 자본들이나 그런 기술들이
알츠하이머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뇌 세포들이 원인 모르게 퇴행성 뇌질환은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원인 모르게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아까 뭐라고 했죠? 다발성 인지 기능 장애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나이가 고령일수록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런 알츠하이머 병에 좀 더 취약해지는 거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한이 낮을수록 그 집안에 가족력이 있을수록 그 두부 외상이나 우울증이 있을수록 또 우리가 이제 아포2 지단백의 종류를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특정 종류가 알츠하이머 병에 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모르게 죽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1910년에 알츠하이머 병을 보고를 했는데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최근 20년 동안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거는 뭐 약간의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게 뇌에 점진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지 않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안에 쌓임으로써 그 이후에 뇌세포에 손상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기한 게 증상 발생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변화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5세 정도의 이런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15년, 뭐 50대 정도부터 이런 뇌의 변화가 오는 거죠. 저런 변화가 옴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시기가 한동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없애든지 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이게 신경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게 시간에 따라서 무증상, 증상이 없는 40대, 50대 중년에 증상이 없는 시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떨어져 가다가 결국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된다고 할 텐데요.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무증상일 때부터 이미 뇌 안에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오다가 치매 상태는 이미 만땅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재확인이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이론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아밀로이드 관련돼서는 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좀 없애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오래전부터 있었죠. 자, 그래서 저런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치매 상태가 되는 거지만 저 불이 나는 거는 사실 상당히 전부터 저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뇌척수액 검사라고 해서 뇌척수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조금 더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펫 검사를 하는 겁니다. MRI에는 저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특수한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면 이게 다른 환자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그 사진인데요. 저기 붉게 보이는 부분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게 있지가 않은데 저런 식으로 붉게 보이는 아밀로이드가 보이게 되면 이분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구나 라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치료약에 대해서 특히나 혈관 치매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알츠하이머병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는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여러 약제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까지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증상을 약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친구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대개 병원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시고 있으시면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하면 아마 이 4가지 약 중에 한 가지를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약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거를 바꾸는 것도 그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밀로이드 관련된 근본적인 걸 바꾸는 약도 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 하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상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시키는 약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해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약들이 현재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저희 비욘디 가족들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상품명입니다. 아리셉트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엑셀론, 레미닐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만틴이라고 하는 약간 다른 종류의 약이 있는데 이 4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현재 가지고 있는 치료 약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들이 출시된 시기를 제가 옆에 써놨는데 보시면 96년부터 2003년이잖아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 후로 약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밀로이드 관련된 약물들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4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저희가 현재에도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보시면 경증 내지 중등도의 치매에 효과를 보이는데 인지기능 개선이나 정신증상 조절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약 성분은 좀 다른데요. 이 1번, 2번, 3번은 작동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4번 메만틴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효과는 비슷비슷한데 적응증이 조금 다르긴 한데 환자 상태에 따라 1번, 2번, 3번 약과 4번을 병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약은 아닌 거죠. 그래서 뇌 신경세포의 변성은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제나 예방주사가 있으면 그건 정말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될 텐데 알츠하이머병은 그럼 방금 보신 약들을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증상을 일부 개선시키니까 치료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로 보는 건데 이거를 근본적인 치료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약을 왜 개발하지 않는 거냐? 이 아밀로이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게 이런 세포막에 있는데 조금 그냥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엉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뇌에 침착이 되면서 아까 빨갛게 보였던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뇌의 변화를 장시간에 걸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치료약제와 관련돼서 이제 학회에 가서 해외 학회에 굉장히 큰 학회가 있거든요. 학회에 가서 이제 그런 데서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금방금방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이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다 연구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논문에 발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여기서 빨간 거 관련된 게 전부 다 아밀로이드 관련된 연구 시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2017년에도 이렇게 많았는데 더 많아졌죠. 이거는 2022년의 현황판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2020년까지는 성공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대한치매학회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연구도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도 듣고 이런 과정을 밟는 중에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좌절을 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약회사 중에서도 연구를 주도하던 제약회사에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드디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걸 입증한 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엉기는 과정에 여러 단계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약이 처음으로 가속 승인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카네맙이라는 약이 작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약이 올해 FDA에서 그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들을 보면 맙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항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 구체적인 약 이름을 이제 소개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제약회사 사람도 아니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약을 저희 신경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다리던 약이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해오던 약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대했던 약이고 그 효과를 물론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장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 이름이지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 중에는 가운데 레카네맙이라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물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 약은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병통치약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치매라고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병치매라고 해서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 치매 중에서도 일부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이 되는 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약들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레카네맙은 2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18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약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약가가 한 달에 아마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이런 옵션의 하나로 등장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그 말이 저 소개했던 약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약으로 이렇게 좀 다시 등장을 했다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아직 써보지 못했고 저희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 약에 대한 조사나 리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환자에서 쓸 수 있을지를 이렇게 좀 연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발표 중에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알츠하이머병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 장애로 병원에 아마 가족들이 다니시거나 하면 이런 약에 대해서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런 작은 옵션이 생겼다는 그런 걸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왼쪽의 사진을 보면 뇌인데요. 뇌를 옆에서 본 것과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사진인데 왼쪽 뇌는 건강한 뇌입니다. 아주 건강해서 뇌가 아주 빵빵하고 볼륨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 뇌는 치매를 앓았던 분의 뇌의 사진인데 많이 볼륨이 줄어들어 있죠. 쪼글쪼글해져서 저희가 이제 들어간 부분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밀로이드 단백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사진에 저 밖에서 눈으로 봐서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뇌에 있어서는 안 될 이상 단백질에 의해서 뇌가 손상이 받아서 뇌 세포가 많이 죽으니까 저런 식으로 뇌 위축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뇌의 병, 아밀로이드 단백과 같은 병이 와도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똑같이 병이 왔다고 해도 자 이렇게 보시면 둘 다 병은 있으신 거거든요. 둘 다 병은 있는 건데 왼쪽 편 분은 뇌 여유분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증상이 금방 나타나고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분을 보실까요? 이런 분들은 뇌에 그런 퇴행성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뇌 여유분이 많으면 저거는 있지만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뇌 여유분이 많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밀로이드를 정면으로 우리가 받아칠 수 있는 무기를 작은 무기를 이제는 갖게 됐는데 사실 뇌에 올 수 있는 병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에 어떤 병이 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생물이기 때문에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맞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한계를 저희가 분명히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전략을 생각해 보면 도망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비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망가면 언젠가는 잡히겠죠. 저런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 쫓아오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반대편으로 도망가면 시간은 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서 싸우는 방법 말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러 가지 치매 예방하는 활동들이 아까 보셨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줄이는 방법에도 이용이 됩니다만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 뇌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망가는 방법, 쿠션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여기 이제 제가 치매 예방법으로 소개해 놓은 방법들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혈관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미리미리 치료하고 예방해야 될 거고요. 머리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교육 적게 받는 게 위험 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뇌의 여유분이 커지니까 병이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만큼도 중요한 게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그런 만성질환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운동이 좋지만 치매 예방에도 너무나 좋은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뇌졸중도 예방하고요. 근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좋은데 저희가 유산소 운동을 그러니까 빠른 걷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뭐 한 5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로 뭐 빠르게 걷기도 좋고 본인 취향에 따라서 수영이나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뇌 여유분을 크게 늘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유분이 작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제 다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릴 확률이 뭐 높게는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쥐어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뇌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뇌 여유분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편하게 갖는 것도 중요하고, 약물들을 이제 많이 남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약물을 너무 무절제하게 복용하면 이런 약에 의해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약만 드시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먹는 거는 뇌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이런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잘 아시듯이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 그리고 등푸른 생선, 식물성 기름이나 뭐 엽산이 부족한 분들은 엽산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는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여러 번 연구를 통해서 재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매 예방법을 잘 실천하시면 치매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조금 더 보시면 당연히 소식이 좋고요. 비타민은 좋은데 이런 약으로 뭐 보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공급하는 게 좋겠고요. 정크푸드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생선, 등푸른 생선이 좋겠고, 술은 안 드시는 분이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먹는다면 와인을 즐기면 조금 연구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경우는 와인을 조금 즐기시는 게 좋겠고, 이런 술을 드실 때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할 때 어울리는 측면에서 드시면 그게 이제 뭐 윤활유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한 40분 동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치매의 새로운 치료약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를 따고 나왔던 그 치매 관련 약 중에는 제일 획기적인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효과가 정말 좋은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친지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방 측면에서는 맞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전략을 사용하되 우리가 여러 가지 뇌 여유분을 늘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평안한 가을님이 현재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약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을 제가 일부 드린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치매 진행을 되돌리는 약물도 뭐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그런 정도의 시도까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더 이상의 손상을 막도록 하는 그 약물들을 지금 일부 만들었고 임상에 적용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먼 미래에 이제 그런 약이 개발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코드와인님께서 80세 여성이신데 네네, 코로나 폐렴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와서 보호자 없이는 불가능해졌고 폐렴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으셨고 정신과에서 약을 드시는데 신경과에서 이제 치매 검사 약정이 필요한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자, 이게 사실은 경과를 좀 봐야지 전체적인 윤곽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대개 이런 상황을 흔히 겪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어머님이 괜찮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렴을 앓고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어머님이 원래 뇌 여유분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염증,
아니면 내과적인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는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염증이 확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런 뇌가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좀 개선되시거나 이러면은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 후에는 조금씩 나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는 뭐 치매로 확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 조금 더 경과를 좀 봐야 되는 상황 같고요.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 및 약 처방이 필요한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인지기능 검사나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걸 이제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경과에서도 하시고 아마 지금 진료를 받으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먼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만약 신경과에 협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제 신경과에 진료를 의뢰하시거나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꺼비 3종 세트님, 먼 미래에는 알약 하나로 완치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의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 질환에 따라서 약이 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새로운 치료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뾰족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뭉퉁하게 생긴 그런 치료법이 아니고 굉장히 핀셋같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치료하겠다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알약 하나로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각각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약을 드시면 치료가 되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까요? 엔젤님께서 어머님께서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약한 약을 이제 복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대화하시고 어제 일도 기억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TV 보시면 이해력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고 처음 진단이 잘못된 걸까요? 그러시군요. 근데 치매는 치매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천천히 나빠지거나 안정적인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가 아주 경한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봐서는 앞에서 대답도 잘하시고 이런 건데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져 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처음에 진단이 잘못됐다 이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비교적 안정적이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면 이거는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어머님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합니다만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 현재 단계가 여전히 경도 정도의 치매라든지 아니면 중등도 정도의 치매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든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 펫 마지막으로 말씀 할까요? 오영도님께서 아밀로이드 펫 검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에 따라 이제 보험 적용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데 대개 아마 9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좀 비싸죠. 비용이 비싼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은 한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닿았어요.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비욘드 가족들에게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50분 동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